나 진짜 섭섭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돈 좀 보태달라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자식 도와줄 돈은 없고 엄마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나 진짜 배신감 느껴져서 정말.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나 줘. 지금 누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돈이라도 한 푼 보태달라고 그랬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너희들 시집장가 보내고 돈 빌려주고 애도 봐주고 너희들만을 위해 살다가 겨우 한 번 여행 좀 가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라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오빠도 그렇고 정말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려면 한두 푼으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 생각은 안 나느냐는 거지. 그러는 너희는 부모 생각이나 하니 벗겨먹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너희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관심이나 가진 적이 있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양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본의 아니게 60세가 넘어서까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둘 있는 자식들 모두 결혼해서도 양 씨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애 키우기 힘들다기에 합가까지 해서 봐주기도 했고, 딸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스스로 살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식들 죽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 양 씨의 탓이었습니다. 말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려는 양 씨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자식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이제서야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 이기적인 것이라니 황당했습니다. 그러는 누가 더 이기적인 것인지. 그래서 양 씨도 더 이상은 자식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양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딸 오민아였고 둘째는 아들 오민석이었습니다. 양 씨와 남편은 평생 아들, 딸 교육시키는데 인생을 바쳤고 그 결과 남들 보기에 괜찮은 학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인 대학교 학비만 수천이었고 부수적인 금액은 말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정도의 경제적 여건은 받쳐주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었죠. 자식이 둘이기에 둘 다 결혼할 때 집을 사줄 형편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닿는 만큼은 해서 전셋집을 구할 때 절반씩은 보태줄 수가 있었습니다. 양 씨도 남편도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딸과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행복했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자식들도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노후를 한가롭게 보내려고 했던 양 씨와 남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후를 같이 보낼 양 씨의 남편도 1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눈을 감았으며 자식들도 사는 게 팍팍해졌죠. 엄마, 지난주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어느 날 양 씨의 딸이 찾아와 우울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뭐라는데? 계약 연장한다며? 그런데 전세금을 올려달라잖아. 얼마나? 3천만 원. 그렇게나 많이? 딸은 한숨을 푹 내쉬었고
양 씨도 따라서 어이고하며 침음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그렇게 큰 목돈을 마련하라고. 그런데 함께 걱정해주고 있던 양 씨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빌려줄 돈 없어? 뭐? 돈을 빌려달라고? 양 씨의 눈이 크게 키워졌습니다.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나 싶었습니다. 양 씨의 시선을 느꼈는지 딸이 구구절절한 변명을 했습니다. 김서방이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묶여 있어. 그러면서 양 씨에게 얼마나 융통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처음엔 양 씨도 딸에게 힘들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계속해서 죽는 소리를 하며 흐느끼는 딸을 보고는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도 다는 힘들고 1,000만 원 정도는 마련해 볼게. 그 말에 딸은 잠시 실망하더니 그거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 씨도 주에 몇 시간씩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막 쓸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갚는다는 딸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딸과 같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역시나 양 씨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선우 엄마가 일하면서 애까지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너도 같이 좀 도와야지. 당연히 그렇게는 하죠.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가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라는 것이 있는 듯한 말에 양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녁 때 몇 시간만이라도 애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늦게까지는 못 봐준다고 그러니까요. 항상 퇴근하고 가보면 저희 애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건 양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아들 집과는 양 씨 집이 그리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3, 40분이 걸리는데 늘 오가기에는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도 일주일에 2~3번씩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빼기도 힘들었죠. 사정 설명을 하자 아들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아들네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 말에 양 씨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양 씨도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양 씨는 한 달에 8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매주 5일간은 아들네 왔다 갔다 하며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선우는요? 벌써 잔다. 죄송해요. 시간이 늦었네요. 아냐, 선우 엄마는 늦는데? 오늘 회식 있대요. 그래. 넌 밥은 먹었고?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이래? 밥 얼른 차려주고 갈 테니까 먹어. 양 씨는 아들을 씻으라고 보내고 분주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9시가 가까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야근을 했다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어린 손자만 오후에 3시간 정도 돌봐주면 되는 일이었는데 직장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야근도 있었고 회식도 있었고 양씨가 있어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편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씨가 아들네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이만 보고 있기보다는 양씨는 간단한 집안일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딱해서 하나 둘 해주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선우 좀 맡겨도 돼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만 집에 가보려고 정리하던 양 씨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양 씨가 쉬는 날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아들네가 손주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선우 엄마랑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오후에 데려다 놓을게요. 양 씨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중간에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 서둘러 나와야 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며느리와 데이트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 어려 아들 내외가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니 양 씨도 얼마든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며 손주를 봐준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선우 엄마가 둘째를 가졌대요. 뭐? 정말? 안 그래도 요즘에 퇴근해서 오면 유독 피곤해 보였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걱정했지만 임신을 했다는 며느리. 양 씨가 축하의 말을 건네자 아들은 양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둘째 태어나면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주실 수 있어요.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지만 태어난 후가 걱정인 듯 했습니다. 애 하나 있는 것도 못 돌보는 상황에서 둘째까지 생겼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양씨 본인만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쉴 수 있었고 오전과 점심시간에도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아들 며느리와 부딪힐 일도 있을 것이고 무엇라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두고 합가하는 건 양 씨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합가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럽네. 서로 불편하기도 할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계속 같이 사는 건 그럴 것 같고, 둘째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요. 한 2년 정도 같이 사는 건 괜찮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집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주 집 정리하고 오시는 거 아니면 부담감이 덜하지 않아요. 아들이 난처해하는 양 씨를 설득했습니다. 어쨌거나 둘째를 낳으면 양 씨 도움 없이 육아를 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사도는 더 먼 지방에 살기 때문에 도움을 바랄 수가 없었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이랑 별로 상황이 다르지도 않아요. 그냥 잠을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것뿐이죠. 물론 아들의 말처럼 2년간만이라고 해도 합가해서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게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 씨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네 사정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2년만 감수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해진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수락할 수 있었죠. 며느리가 출산한 뒤로는 양 씨가 아들네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양 씨가 함께 산 이후로는 하는 일은 2배, 아니 3배도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편해졌죠. 둘은 주중에도 가끔 퇴근하고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오고 꼭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니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양 씨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활이 숨이 막힐 때가 있었죠. 금요일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양 씨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엄마 친구 만나기로 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들어와야 해. 알겠지? 그러자 아들이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이요? 아, 왜?
저희 모임 있어서 오늘 일찍 못 와요. 정말? 안 돼. 약속 잡아놨단 말이야.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양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야근을 하는지 아니면 회식이라도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니 이번 주 금요일엔 외출을 하겠다고도 누누이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모임이 있다는 아들의 말에 양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저께도 말했는데 왜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래? 어제 잡혔어요. 급하게 잡히긴 했지만 중요한 모임이라 빠질 수는 없어요. 아들의 통보와도 같은 말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선약이 있다니까 그러네. 양 씨가 억울한 투로 대꾸하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주말에 만나시면 안 돼요? 주말에는 바쁘다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으로 잡은 거란 말이야.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약속을 조율해 봤을 텐데 어제 잡힌 모임을 오늘 아침에서야 양 씨가 물으니 말해주는 아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임 일정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아들. 어머님,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선우 아빠 일적으로 중요한 모임이라서 그래요. 옆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휙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아들네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 씨는 약속을 미루고 집에서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양 씨라고 답답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면 아들 며느리만 즐겁게 지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이었다면 진작에 때려쳤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몰차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양 씨를 손가락질한다면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면 냉정하게 내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 나도 시도 때도 없이 애 봐달라고 불러 제끼는데 허리가 아파도 아프단 소리도 제대로 못해. 나 아니면 누가 봐주겠어. 남은 불안해서 못 맡긴다고 하고 애들도 바쁘게 사니까 어쩔 수가 없지. 너도 그래? 당연하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는 더 힘들긴 하겠지. 아들네 들어가서 사니까. 그래도 금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낫겠지 뭐. 친구의 말에 그나마 양 씨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양 씨 혼자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 듯 했으니 말이죠. 옛날과는 다르게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많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도 버티니 흘러갔습니다. 약속했던 2년이 지났고 첫째 손주도 둘째 손주도 어느 정도 커서 양 씨가 함께 살며 도와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양 씨가 다시 나오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양 씨가 다시 분가할 때는 아쉬워했지만 잡지 않았죠. 딸도 한 번 도와주고 아들네도 한 번 도와줘서 고비는 넘겼으니 앞으로는 양 씨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놓고 갈게요. 양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이 품에 손주들을 매달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까지 애들에게 시달리니 쉴 수가 없다며 호소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었고 그동안엔 양 씨가 돌보아줬으니 막막한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주말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하루 이틀 봐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들은 주말만 되면 애들을 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 때에 비해서는 수월했는데 양 씨가 원했던 노후는 분명 아니었죠. 양 씨가 원했던 노후는 모아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꽃놀이나 즐기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너 혹시 나랑 같이 해외여행 안 갈래? 그리고 양 씨의 친구는 그런 노후를 보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아니, 우리 애들이 효도관광 보내준대잖아. 환갑에 잔치 안 해줬다고. 환갑은 양 씨 또한 평범한 생일처럼 넘어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바쁘니까 같이는 못 가고. 또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같이 갈 친구 없냐 그러는데 순자 네 얼굴이 떠올랐네. 요즘 일 쉬고 있지 않아? 그렇긴 한데 어딜 가려고 하는데? 글쎄 유럽? 일주일 정도 갔다 올까 하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부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양 씨는 여행 얘기를 꺼내자마자 돈 걱정이 먼저 됐는데 친구는 자식들이 보내준다니 말이죠. 하지만 양 씨도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태껏 유럽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조차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조금 고민하고 전화할게. 그래? 같이 가면 재밌겠다. 전화 줘. 양 씨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려면 100, 200으로는 택도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가보나 싶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보내준다면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무척 기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 씨의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돼? 왜? 어느 날 낮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양 씨는 딸의 목소리에 볼륨을 줄이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급하게 300 정도만 보내줄 수 있을까? 누워있던 양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300만 원? 응. 쓸 데가 있어서. 하지만 양 씨는 기가 막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300만 원도 없어? 딸을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착실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런 사위를 믿고 딸은 출산한 뒤로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갔죠. 그런데 전세금을 올릴 때도 그랬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300만 원을 양 씨에게 빌려야 할 형편이라면 양 씨가 의아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며 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민망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급히 투자할 때가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엄마한테 빌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것도 아직 빌려줬던 돈도 못 받았는데 말이죠. 만약 그 돈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라면 딸이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당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융통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엄마는 무이자니까 그렇지. 아니, 네가 일해서 벌면 어디서 돈 빌릴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집에서 노나? 그럼 뭐 하는데? 애 키우지. 애도 이제 금방 학교 갈 때 됐잖아. 에이 진짜.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돈은 쉽게 빌리려고 하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빌려간 돈에 대해서 물어도 얼버무리더니 그걸 갚을 생각은 않고 또다시 빌려달라는 딸의 말이 양 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빌려준다고? 그래. 참 엄마도 너무한다. 오빠가 애들 봐달라고 할 때는 집에까지 들어가서 봐주더니 내 부탁은 그렇게 잘라버리고.
너도 차라리 일한다고 애를 맡겼다면 봐줬지. 그리고 네 오빠는 돈 주면서 봐달라고 했어. 딸은 끝까지 구시렁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나마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길 바랐던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효도여행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다들 알아서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양 씨도 고민 없이 여행도 가고 할 테니 말이죠. 이대로는 양 씨도 우울증에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에게 얽매여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소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들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해외여행 언제 간다고? 갈 거야? 그래, 나도 갈래. 너무 좋다. 같이 스케줄 짜보자. 친구는 무척 기뻐했고 양 씨도 일단 내지르기는 했지만 간다고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더 늦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어린이집 방학 일정 나왔어요. 열흘 정도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듣자 하필이면 양 씨의 여행 날짜와 겹쳤습니다. 그땐 안 되는데. 왜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되묻는 아들. 엄마 그때 여행 가. 여행이요? 누구랑요? 친구랑 가기로 했어. 유럽으로. 그러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린이집에서 안 봐줘? 방학에 문 닫는데요. 그러면 너희 회사를 어떻게 쉴 수 없는 거야? 회사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길게 쉴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가세요? 그것도 해외를. 아들이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길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꼭 그때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행 날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서 당연히 양 씨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 때문에 양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봤자 고생만 하시지. 무슨 여행을 그렇게 멀리까지 가세요? 여태 해외여행 한번 못 해보고 살았는데 아들은 그런 양 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상황만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냥 애들 방학 끝나고 가세요.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양 씨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잘 다녀와라 하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아들에게 말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겠다고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양 씨의 대답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통화한 바로 그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양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해외여행 간다면서? 그래. 나 진짜 섭섭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돈 좀 보태달라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자식 도와줄 돈은 없고 엄마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나 진짜 배신감 느껴져서 정말.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나 줘. 이게 과연 내 자식이 할 말이 맞는지 허탈했습니다. 친구는 자식들이 돈 모아서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양 씨는 자신의 돈으로 간다고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 달려드니 어떻게 된 일인지 기가 막혔죠. 지금 누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돈이라도 한 푼 보태달라고 그랬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너희들 시집장가 보내고 돈 빌려주고 애도 봐주고 너희들만을 위해 살다가 겨우 한 번 여행 좀 가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라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오빠도 그렇고 정말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려면 한두 푼으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 생각은 안 나느냐는 거지. 그러는 너희는 부모 생각이나 하니 벗겨먹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너희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관심이나 가진 적이 있어? 그러자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행 보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내 삶 살고 싶으니까 방해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여행 가기 전에 갚아줘. 그래야 여행도 맘 편히 하겠다. 뭐? 그 돈을 당장 어떻게 갚아? 무슨 투자인지 뭔지 한다며. 투자한 돈 뺏어 주면 되겠네. 아, 엄마. 그건 내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잖아. 기한은 이미 지났어. 바로 갚아. 아니, 지금 그 돈 받아서 해외여행 가겠다는 거야? 그래. 우리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해외여행인데. 그러면 나는 언제쯤 여행도 가고 언제쯤 내 노후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엄마 인생은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는 양 씨가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듯 가쁜 호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쥐고 가슴을 쿵쿵 쳤죠.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부모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부모의 인생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억울해서라도 해외여행은 일정에 맞춰서 꼭 다녀올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 돌봐주는 것이야. 사람을 쓰든 아들 내외가 휴가를 쓰든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사위에게 연락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애들 좀 봐달라고 또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봤자 죽는 소리만 하니 말이죠. 아들도 그런 양 씨를 보며 이기적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지도 않는 나쁜 부모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무너졌겠지만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딸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고생하며 살았던 양 씨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양 씨를 챙겨줄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보아하니 자식들이 하나같이 양 씨의 노후를 돌봐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이 손을 벌려도 아들이 손주들을 봐달라고 해도 이젠 절대 들어주지 않기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해도 별 수 없었고 스스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양 씨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양 씨는 친구와 함께 유럽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양 씨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여행 책자도 사고 유럽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진작에 자식들 인생은 알아서 살라고 하고 이렇게 노후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늘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날들의 서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테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